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주말 뉴스를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대구 한방거리 양령시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헬로TV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었죠. 양령시 안에 위치한 한약재 도매시장도 적자가 계속되면서 결국 올해 12월을 끝으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대구시는 이런 양령시의 돌파구를 찾겠다며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한방 의료체험타운을 짓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시설이 양령시를 살리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대구 양령시에 위치한 한약재 도매시장.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매를 통해 약재값이 결정되는 곳으로 오랜 기간 한약시장의 시세를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적자가 계속되자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개장 이후 37년 만입니다. 지난 2005년 35억 원에 달하던 거래 금액은 지난해 절반 가까이 뚝 떨어졌습니다. 시장은 물론 인근의 영세 한약방 등 약정골목 전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대구시는 이런 양령시를 돕기 위해 한방의료 체험타운 조성에 나섰습니다. 기념품 판매장과 체험 공간, 음식점 등을 갖춘 청년물도 들어섭니다. 문제는 100억 원이나 들여 지은 이 체험타운과 흡사한 기능을 가진 건물들이 이미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방 관련 체험시설은 물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양령시 박물관도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체험타운 운영이 영세 한약방들이나 약재 시장 매출로 이어지기엔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외국인들이나 와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도매시장하고 완전 동떨어지게 우리가 도움을 받은 거 하나도 없고 해마다 예상되는 운영비만 7억 원. 이미 박물관 운영에만 3억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적자의 체험관을 또 만들 이유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박물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윤을 남기기 위한 수익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 거거든요. 시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이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361년의 역사를 품은 채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는 양령시. 한방거리를 살리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성경입니다. 착공 6년 만에 완공된 영천 화랑설화마을이 진입도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관광시설이 정작 관광객들에게 외면을 받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영천시 금호읍 황정리 강변에 조성되고 있는 화랑설화마을입니다. 유원지 개념의 복합형 체험시설로 4D 돔 영상관과 우주체험관, 화랑제현마을, 국궁체험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금호강 자전거 길과 연계해 자전거 동호인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조성됩니다. 내년 3월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진입도로는 이보다 2년 늦은 2022년에야 완공됩니다. 진입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개장할 경우 관광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지난 21일부터 개회 중인 제20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2년 동안에 이 찾아오는 사람들의 불편,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에서 내려서 더불어 도동으로 나왔었다 다시 들어가는 길이 엄청 그게 복잡합니다. 찾아가는 길도 어렵고, 그리고 또 금호읍 사무소에서 들어가는 길이 쭉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엄청 화랑설화 마을을 찾아오기에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많이 초래합니다. 화랑설화마을 인근에는 대형 축사와 공장, 축산 폐수 처리장까지 자리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하지만 영천시는 축산농가 현대화 사업을 통해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나무를 심어 바람의 방향에 따른 냄새를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길 활성화를 위해 전시 체험물을 활용한 벽걸이 체험관을 제공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교육과 체험형 학습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2020년 3월
정식 개량을 목표로 개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책 사업으로 500억 원 이상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영천 화랑 설화마을이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최근 문경 폐기물 매립장 사업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신설이냐 증설이냐 논란이 일었던 의성 폐기물 소각장 인허가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반대해온 주민들은 반기고 있지만 쌓여가는 쓰레기 처리에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지난 2017년 전국 하루 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생활 폐기물을 비롯해 41만 4,626톤, 경북 지역은 하루 평균 38,835톤의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81.7%는 일반 처리 업체가 처리하고 39,900톤인 9.6%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합니다. 통계에는 처리하는 폐기물량만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발생하는 폐기물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환경부가 확인한 전국의 불법 폐기물은 모두 120만 톤. 경상북도에 방치된 폐기물은 16개 시군 45곳에 모두 37만 1000여 톤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올해 안에 21만 3천 톤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문경에서는 지난 4월부터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온 하루 처리량 1,000톤 규모의 폐기물 매립장 사업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 제출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의성에서도 신설이냐 증설이냐 논란이 일었던 폐기물 소각장 인허가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폐기물 소각장 업체는 환경부의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을 이유로 기존 6.4톤 규모의 15배 이상에 달하는 94톤 규모의 폐기물 소각장 변경 허가를 의성군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증설이 아닌 신설로 봐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인허가 과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는 그냥 개인 민간 사업자가 하는 거에 대한 사기꾼이라는 거죠. 매립장은 어딘가에 서야만이 결국은 민간이라든 뭐 정부가 하든 간에 이 폐기물 대란 자체를 지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누군가는 어디 가서 해야 된다는 거죠. 정책적으로. 한국이 지금 폐기물 때문에 뭐 매립장 부족, 소각로 부족, 그다음에 뭐 감염성 폐기물 처리장 부족 등이 이루어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더 이런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에도 제동이 걸린 상황. 전국의 민간 소각 매립업체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재활용 방치 폐기물을 전량 처리하는 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문경과 의성을 중심으로 3만여 톤의 폐기물을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마다 비상입니다. 부지 매입 단가가 높아지면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요. 17개 광역 지자체가 모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내년 7월이면 전국에 걸쳐 서울시 면적의 절반보다 넓은 도시공원 부지가 일시에 해제됩니다. 대구는 38곳, 경북은 300여 곳이 공원 효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17개 광역지자체가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부지를 매입하려 해도 지자체마다 엄청난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원 부지를 사들이는데 대구는 약 1조 3천억 원, 경북은 4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시공원 집행률이 지금 현재 5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방으로서는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정부가 재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일몰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정부에 무상 양여할 것, 토지 매입 비용의 50%와 지방채 발행이자를 모두 국비로 지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토공간의 흡파와 같은 이 도시공원 문제를 두고 지방이 하느니 중앙이 하느니 이렇게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한 각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올해 경북에서는 얼마나 많은 불이 났을까요? 경북 소방본부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집계한 화재 건수는 1,900여 건에 달하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화재 건수는 줄었지만 피해는 늘었다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지고 있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화재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겨울철 화재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신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염이 건물을 뒤덮었고 매캐한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불길 속에서 폭발도 일어납니다. 이 불로 공장 작업자 1명이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플라스틱 공장으로 불이 번지면서 건물 2동을 태워 3억여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봉화군에 있는 원앙소리 촬영지였던 부부의 집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이 2도 화상을 입고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처럼 올해 들어 경북에서는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경북 소방본부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집계한 통계를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화재 건수는 줄고 피해는 늘었습니다. 발생 건수는 지난해 2천여 건에서 올해 1,900여 건으로 약 5.7% 줄었습니다. 피해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모두 늘었습니다. 특히 재산피해의 경우 224억 원이 늘면서 피해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에 달했습니다. 인명피해의 경우는 지난 3월 문경시 모전동 아파트 화재 시에 대피 중이던 주민들이 연기를 마셔서 11명의 경상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피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구미시의 공장 화재로 132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대형 화재가 증가하여 피해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장소별로 보면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공장과 축사 등 산업시설, 자동차, 기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불이 시작된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가장 컸고 전기적 요인이나 과열, 노후화 등도 손꼽혔습니다. 전기적 요인이나 과열 등은 겨울철 화재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전기장판은 오랜 시간 접어서 보관하거나 접힌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전기 사용량이 많으므로 단독 콘센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화목 보일러의 경우는 가연물과 보일러를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하고 보일러실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연료를 한꺼번에 많이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전열기 사용이 조금씩 늘고 있고 특히 1년 중 겨울에 불이 가장 많이 나는 만큼 지금부터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경주 보문단지에 복합 쇼핑몰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수년간 텅 빈 채 방치된 경부 보문상가가 새 주인을 찾은 건데요. 상가 내에 있는 보문탑과 야외 공연장은 보존 가치가 커 원형을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6년째 텅 빈 상태로 방치 중인 경주 보문상가가 모다 아울렛 운영사인 모다이노칩에 매각됐습니다. 2만 5천여 제곱미터, 축구장 3.5배 규모로 건물 16개 동을 포함해 매각 금액은 137억 원입니다. 복합 쇼핑몰 조성이 유력해 보이는 가운데 올 연말까지 매매 계약과 잔금 납부 등의 절차가 끝나면 본격적인 세단장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제까지 상가로서의 역할을 못 해왔습니다. 이제 민자유치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보문단지 활성화와 관광의 유치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보문 관광단지 개발을 기념해 건립한 야외 공연장을 비롯해 전통 한옥 구조로 짜임새 있게 지어진 상가가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문탑은 법주사 팔상전을, 탑 주변은 신라시대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든 연못인 해자를 본뜬 것으로 보존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광장도 서해로 유명한 관광지인 그런 박석도를 깔았고요. 특히 그 탑은 지금 상징탑이라고 이미 거기 표지석도 붙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공연장하고 탑은 절대로 매각을 해도 거기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주장이죠. 관광공사 측은 원형을 보존하는 선에서 매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개점 40년 만에 새 주인을 찾은 보문상가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보물상가로 탈바꿈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쇠퇴한 지역을 되살리는 도시재생 사업.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낙후된 지역 곳곳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배제된 곳도 있습니다. 바로 대구 수성구 이야기인데요. 투기 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는 참여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투기 과열지구의 그늘에 가린 도시재생 사업 현장 점검 360도에서 살펴봤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 중동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대낮인데도 어둑어둑합니다. 낡은 플라스틱으로 덮여있는 천장. 건물 사이엔 거미줄이 쳐져 있습니다. 군데군데 꺼진 바닥에는 나무와 천이 어설프게 덧대져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활기를 잃은 시장. 시설이 노후되면서 손님들의 발길도 크게 줄었습니다. 상인들도 하나둘 빠져나가면서 지금은 상가 10몇 곳만이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비가 필요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입니다. 하수도도 새로 놔야 되는데 뭐 전부 이래 뚜껑 뭐 전부 나무로 짜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몇 명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 할 수도 없잖아요. 수성구 중동의 한 주택가. 옛 시장 자리에 오래된 상가주택이 서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낡은 건물. 비가 많이 오면 갈라진 건물 틈으로 비가 새기 일수에다 건물 바깥엔 전기줄이 위험하게 엉켜 있습니다. 한편엔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공용 화장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적이 될 확률이 참 많아요. 여보 마마 줄이 뭐 주렁주렁하니 이 줄이 내 전기줄인지 내 집에 들어가는 건지 네 집에 들어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거만 늘어져가 전부 다 이랬기 때문에. 이것 외에도 지역 곳곳엔 아직 정비가 필요한 곳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낙후된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모두 허물고 새로 짓는 재개발과는 다르게 도시재생 사업은 기존 모습은 살리면서 주변 환경은 개선하는 작업입니다.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쇠퇴한 지역을 되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사업을 신청하면 국토교통부가 지역을 선정하는데 사업 유형에 따라 50억 원에서 최대 250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대구에서는 12개, 경북에서는 22개 지역이 선정돼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성구는 몇 년 동안 한 차례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수성구는 지난 2017년 투기 과열지구로 묶였는데 투기 과열지구는 원칙적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공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앙정부로부터 많이 예산을 받아서 정말로 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2017년도 8월 달에 우리 수성구가 투기 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도시 뉴딜 재생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들이 도시재생 사업에서 배제되자 국토부는 지난해 신청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라고 해도 집값 상승률이 기준 이하인 경우 등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인 지역은 도시재생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하지만 수성구의 경우 부동산 가격 문제로 여전히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변동률을 좀 고려를 해서 광역별로 별도 기준을 만들어서 제한적으로 좀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부여를 했었습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는 계속 항상 대구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였기 때문에 해당이 없었던 거고요. 이대로 포기할 순 없는 상황. 수성구는 투기 과열지구라 해도 도시재생 사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해달라 3차례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지난해 말 수성구의회는 투기 과열지구를 구 단위가 아니라 동 단위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투기 과열지구 해제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답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 밀집 지역도 많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어진 지 이미 30년 되는 그런 신도심이 아니라 구도심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지역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투기 가열 지구로 묶어야 되는 지구는 굉장히 좀 좁게 해야 지정을 해야 되고, 나머지 실제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공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청 기준이 완화되기만을 바라며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 수성구 자체적으로도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 제한이 없는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신청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연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적이지만은 도시재생 사업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지산율동에 소규모 주민 또 도시재생 사업을 신청해서 또 선정이 돼 가지고 일부 예산이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업 규모와 지원 금액 면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크게 못 미쳐 아쉬움이 남습니다. 쇠퇴해가는 지역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추진되는 도시재생 사업. 원래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세밀한 지역조사와 함께 적용기준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경북의 명산 주황산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단풍이 절정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가을 정취를 느끼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주황산에 울려 퍼집니다. 돌개 구멍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줄기는 산속에 청명한 호수를 만들었습니다. 커다란 기암 사이로 붉게 물든 단풍이 상주객들을 맞이합니다. 등산객들은 주황산 가을 절경에 탄성을 자아냅니다. 울산에서 왔어요. 항상 올 때마다 너무 좋죠. 우리나라 최고 명산 아닙니까? 푸근하게 좀 품어준다 하나. 그냥 가을 바람 쏘이고 그냥 좀 낭만 즐기려고요. 오니까 좋으네요. 다음 주에는 또 절정이라 가고 하니까 다음 주에 또 와야지요. 주황산의 가을은 사진작가들에게도 인기입니다. 아침부터 촉촉하게 내린 비는 단풍의 채도를 더욱 짙게 만듭니다. 주황산은 데크가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 사진가 입장에서도 중간중간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보시다시피 바위 같은 절벽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바위에 어우러지게 진득한 채도 넣어서 좀 운치 있게 담을 수 있는 매력이 있어요. 지난해 주황산을 찾은 등산객은 138만 명. 이 가운데 100만여 명이 11월에 집중됐습니다. 청성군은 이 기간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해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가을의 매력에 물들기 시작한 이곳 주황산은 올 10월 말부터 단풍이 절정에 들기 시작하면서 이번 주말부터 많은 상추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2020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 조사를 보면 올해 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인구는 모두 52만 7천 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19.8%로 집계됐습니다.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내년 경북의 65세 이상 인구수는 전체의 20.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고령 사회에 접어든 대구의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36만 8천 명으로 15.1%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쓰레기 문제로 우리 지역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빠른 처리가 답인데 이 시설 부족 때문에 대응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에 주민 반대에 부딪혀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처리 업체들의 호소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토크에서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백경렬 경향신문 기자 그리고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우리 지역에 쓰레기 문제가 곳곳에서 드러났어요. 전반적인 것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컬링의 도시에서 쓰레기산의 도시가 되어버렸는데요. 이 경북 의성의 쓰레기산 문제가 미국의 CNN 방송까지 타면서 이 전국적인 이슈에서
세계적인 이슈가 되어버렸죠. 네. 이 의성과 같은 곳이 경북 곳곳에서 또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영천의 경우에는 공장을 임대하는 것처럼 신고를 하고서 이 폐기물을 투척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속출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청도에서도 이 비슷한 사례가 적발돼서 문제가 됐습니다. 또 문경, 상주 등지에서 쓰레기산이 의성만큼 높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방치된 쓰레기가 또 발견돼서 주민들이 악취와 이런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거든요. 경북 곳곳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이 쓰레기만 16개 시군에서 45곳에 이 쓰레기 산과 같은 산더미가 쌓여져 있다. 네. 이렇게 추산하고 있는데요. 그 양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 37만 톤에 달한다고 네. 합니다. 이 대부분 폐기물 처리업자와 운반업자가 이 토지 소유자와 짜고 네. 신고는 마치 처리한 것처럼 시스템상으로는 해놓고 이 쓰레기를 불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투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쌓이다 보면 결국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유독가스로 인해서 화재 위험성도 커지게 되고 네. 악취로 인한 주민들 고통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우리 지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된 거죠. 네. 이처럼 쓰레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 됐습니다. 지자체들도 발벗고 나서고는 있는데 처리 상황이 지금 어떤지 좀 살펴주시죠. 네, 그 지금 방치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예산이 좀 올해 추가로 좀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네. 좀 처리에 속도를 붙여서 좀 지자체마다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네. 앞서 그 청 기자가 소개했듯이 지금 16개 경북에서만 16개 시군에 45곳 네. 방치된 양이 37만 톤 정도라고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그 올 초에 올 1월에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에 전수조사를 했을 때 네. 그 경북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게 그때 당시에 28만 8천 톤 정도였어요. 아. 이 양이 지금 한 8월에 조사한 거로는 그 37만 1,000톤까지 나온 건데 이게 그 방치량이 한 7, 8개월 사이에 한 8만 톤 넘게 이게 증가가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계속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은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 처리를 해도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투기하는 세력은 계속 네. 있고 새롭게 발견되는 또 지역도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좀 완전 처리에는 당초로는 이제 올해 안에 그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었는데 이건 지금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고요. 완전 처리에는 지금 좀 시일이 많이 걸릴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예산된 비용을 보면은 의성 쓰레기산 대표적으로 네. 좀 화제가 돼서 이 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99억 9천만 원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됐고요. 네. 문경 쓰레기산이 한 40억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상주에는 한 18억 원 정도가 지금 추가로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의성 쓰레기산의 방치 폐기물이 한 17만 3천여 톤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한 40% 정도, 그러니까 절반 가까운 양이 네. 좀 재활용이 될 것으로 일단은 행정당국이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확보한 예산에다가 본 예산 22억 원을 투입해서 쓰레기 선별기구를 이용해서 그 방치되어 있는 쌓여 있는 양에다가 네. 먼저 그 재활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좀 파악을 먼저 해서 선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비용을 하고 또 소각이나 또 매립용을 분리해서 또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는 좀 먼저 분리해서 처리를 하고 아닌 비용은 이제 또 아닌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네. 소각을 한다든가 또 운반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그래서 또 50억 원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상황으로 일단은 보이고요. 문경 같은 경우에는 문경과 상주에 방치된 쓰레기 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확보된 예산으로 한 30% 정도만 지금 처리할 수 있다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리고 영천에는 행정 대집행을 해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뒤에 이제 업체 쪽에 추징을 하는 방안을 좀 살펴보고 있고요. 하지만 좀 처리 비용이 한 34억 원 정도라고 될 것으로 보여서 좀 골머리를 좀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미와 울진 등에서도 좀 이렇게 그 2,800여 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좀 연내에는 처리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든 지금 비용이 드는 부분이라서 예산 확보가 중요하겠는데 무엇보다도 기존의 업체들만으로는 처리하기 힘들다는 데서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겠죠? 네, 이 쓰레기를 분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활용 쓰레기, 폐기물 쓰레기 이렇게 구분 짓는데 폐기물 가운데서도 산업 폐기물과 의료 폐기물 또 그리고 일반 폐기물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네. 경북 지역의 사업장 폐기물, 이 산업 폐기물이죠. 모두 7곳이 있는데 이걸 소각 처리하는 소각장은 7곳인데 현재는 기존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준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쓰레기가 더 소각하게 되려면
지금은 감당이 안 된다라는 점이 있고요. 또 지자체 15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 폐기물 처리장의 경우에는 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된 쓰레기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생활 폐기물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방치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의료 폐기물 역시 네. 지정된 의료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치된 쓰레기들을 현재 있는 시설로는 이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은 포화 상태이고 폐기물 분류 기준에 따라서 처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네. 지금 있는 시설로 완전히 정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민간 소각 매립 업체가 발벗고 나서주고 있다는 점인데요. 성실하게 쓰레기 처리를 해왔던 곳들을 중심으로 공익적 차원의 고통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좀 사태가 좀 심각하다고 인식을 하다 보니까 민간업체에서 좀 발벗고 나선 건데요. 네. 저도 이 소식을 듣고 저도 좀 대단하신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고통을 분담하겠다 이런 목적에서 나왔는데 네. 그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과 네. 의료폐기물공제조합 그리고 산업폐기물매립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세 곳 협회에서 네. 최근 재활용 방치 폐기물 고통분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어요. 네. 그래서 그 재활용 방치 폐기물의 전량 처리를 목표로 해서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네. 이런 기치를 내걸고 지금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7곳의 산업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있습니다. 전국에. 네. 이 소각장과 20개의 매립시설을 최대한 좀 가용한 시설을 가동을 해서 재활용 방치 폐기물이 집중되어 있는 경북 지역에다가 업체와 좀 장비를 집중하게 투입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일단 그 쓰레기산으로 유명해진 그 의성과 그 문경부터 우선 3만여 톤의 폐기물 처리를 지금 분류 작업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사실 그 산처럼 쌓여 있다 보니까 폐기물이 앞서 말씀드렸듯 그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와 아닌 쓰레기로 좀 먼저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쌓여 있는 양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그런 양을 좀 업체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미리 좀 구분하기부터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런 하소연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그 폐토사와 불연물이 좀 많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운반하고 처리하는데 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좀 기여를 하겠다 이런 대의적인 차원에서 네. 지금 발벗고 나선 거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의 노력을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한편으로는 처리 시설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고 있는데요. 워낙에 반대가 극심한 상황이라서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앞서서 의성에서 문제가 됐던 쓰레기산의 경우에는 이만큼 방치가 되도록 도대체 업체는 뭘 했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특히 경북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도 새로운 폐기물 매립시설이나 소각장이 들어서게 될 경우에 이와 같은 피해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우려가 큰데요. 의성군 단촌면에 한 환경업체가 이 폐기물 소각로를 증설하겠다 허가 신청을 냈는데 주민 400여 명이 반대 집회를 열고 또 여기에 설치하면 안 된다 허가를 내주지 마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의성군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건축 환경 개발 행위 등에 대해서 서류 보완 요청을 업체 측에 한 상황입니다. 업체 측은 이게 뭐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냐 이 볼멘 소리를 또 내고 있고요. 또 안동 풍산읍 일원에서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또 추진한다.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이 경우에도 최근 경북 고령군에서 한 의료 폐기물 처리 업체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의료 폐기물을 중간중간에 버려두거나 불법으로 방치한 것 때문에 환경청의 적발도 받았고 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러한 신청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여전한 상태입니다. 문경 지역에서도 이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네. 또 지역 주민들이 환경 파괴와 낙동강 식수 오염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네. 김천에도 상황 비슷합니다. 고형 폐기물 소각장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 철회를 주민들이 촉구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나오게 되는 이 유해 물질들이 주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네.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처럼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증설하는 게 이제 뭐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왜 주민들이 이런 반발을 하고 나섰을까? 이 업체 측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의성 쓰레기산이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의성에서 나오는 폐기물만 그쪽에 매립을 하거나 쌓아뒀던 게 아니었거든요. 이 쓰레기 수거업체들 그리고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사업 범위를 전국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타지에서 전국 각지에서 온 쓰레기가 이 경북의 시골 지역에 아무래도 땅값이 싼 지역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생산한 쓰레기도 아닌데 왜 위험 물질을 네. 우리가 부담해야 되느냐.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선 이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이렇게 주민 반대가 극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자체들도 이제는 함부로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더욱이 최근 문경과 의성 등지에서 추진 중이던 매립장이나 소각장 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고요? 네, 그 문경과 의성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경 네.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부터 주민들이 좀 반대를 해왔는데요.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한 1,000톤 정도 되는 매립장을 그 모 업체가 좀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업 계획이 사실상 좀 백지화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환경청이 대구지방 환경청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업체 쪽이 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일단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그 사업 계획서를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환경청이 그 서류 보완 등을 이유로 좀 동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네. 그 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좀 사업이 힘들게 된 상황인데 앞으로 상황은 조금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네. 의성 같은 경우에는 신설이냐 증설이냐라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그 이유가 기존에 있는 업체가 있었어요. 소규모 폐기물 소각장 업체가 있었는데 네. 기존에는 한 6.4톤 규모의 시설이었거든요. 이걸 그 15배 이상 좀 확장을 해서 94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소각장을 만들겠다. 네. 이렇게 변경 허가를 의성군에 냈습니다. 근데 그 의성군에서는 이게 사실상 그 증설이 아니라 사실상 신설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네. 유권 해석을 해서 사실상 그 인허가 과정에 좀 제동이 걸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의성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지금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놓였고 주민 반대에다가 이제 그 행정당국의 좀 허가 절차가 어려워지면서 매립지나 좀 소각장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의성에서도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좀 처리할 건 많은데 허가가 이렇게 나지 않으니까 민간 업체들은 또 나름대로의 고통을 좀 호소하고 있긴 합니다. 네. 처리할 쓰레기 양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 소각장이나 매립장 사업이 가로막히고 있다 보니까 업체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이슈토크 취재진을 통해 전해왔습니다. 업체 측의 입장 들어보시죠. 매립장으로 하는 거 분리를 했지만은 실제 지금 다 못 가고 지금 다 쌓여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립협회라든가 이런 지금 소각협회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공생하자 해서 서로 뭐 가격 조정해서 좀 조정을 해서 좀 들어갈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하는데 전국이 지금 폐기물 때문에 뭐 매립장 부족, 소각로 부족, 그다음에 뭐 간연성 폐기물 처리장 부족 등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뭐 시골에 가면은 이제 농어촌들 다 집계 선공사하고 하면은 선명히 수백 톤씩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그걸 다른 지방에다 보내면서 합리화시키고 있고 매립장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남의 지역에서 들어오니까 내 매립장은 내 지역은 매립장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가 서로 모순이라는 거죠. 그 광역화 매립장 자체도 특정한 지역이 제외진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을 할 것인지 선정이 돼야 된다. 선정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정되는 광역화 매립장은 누가 할 거냐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국가가 하는 거냐, 개인 민간 사업자가 하느냐에 대한 차이뿐이라는 거죠. 매립장은 어딘가에 서야만이 결국은 민간이라든 뭐 정부가 하든 간에 이 폐기물 대란 자체를 지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제가 특정한 지역을 잘라서 뭐 한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누군가는 어디 가서 해야 된다는 거죠. 정책적으로. 이렇게 일부 불법을 저지른 업체들 때문에 성실한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문제가 발생한 지역의 주민들은 처리 과정에서의 2차 피해도 감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얽혀 있습니다. 모쪼록 범국민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올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네.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이 최근 열렸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급이 됐는데요. 네. 이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에는 의료 폐기물이 약 12만 톤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22만 톤으로
한 네. 10여 톤 정도가 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소각 처리 용량은 18만 9천 톤에 불과해서 약 3만 7천 톤 정도가 이 초과되는 네.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의료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됐는데요. 네. 크게 세 가지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늘리자. 이런 방안이 거론되면서 의료 폐기물 소각 업체들이 우리도 소각할 수 있는 양을 증설하겠다. 네. 신규로 또 소각장을 짓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주 이렇게 업체들의 입장만 반영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앞서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쓰레기 폐기물의 경우에는 한 지역에서 발생되는 것들이 그 지역에서 처리가 되지 않거든요. 네. 이 쓰레기 지방 분권의 관점이 전혀 없는 거죠. 이 경북에서 과연 이만큼 의료 폐기물을 생산할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것들이 경북으로 몰려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 차원에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안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과 일반 소각장 구분 없이 처리하자. 이것도 이게 위험한 방안인 거죠. 의료 폐기물의 경우에는 이걸 소각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의약품이나 화학 물질들이 또 반응할 수도 있고 이게 주민 건강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옳지 않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거론되는 게 의료 폐기물 배출량 자체를 줄이자. 네. 이 안이 나왔고 국회에서도 국회와 환경부에서도 이 안을 중심으로 대책을 좀 내놨습니다. 7월에 발표됐던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이 있는데 이걸 보면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이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의료 폐기물을 분류하는 단계에서부터 좀 합리적으로 분류를 하고 이것을 소각할 것과 또 그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것들을 구분지어서 의료 폐기물 양을 줄이자. 그래서 분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과 비용을 들이더라도 소각장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양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 업체 그리고 의료 폐기물을 생산하는 곳에 좀 책임을 지우자. 이쪽으로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이게 좀 시행이 되고 한 1년 정도 의료 폐기물 생산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네. 지켜보면서 그 다음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결국 최선의 대안은 이 가정에서 배출할 때부터 제대로 버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 쓰레기 절대량을 줄이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한데 저도 그 아파트에 혼자 살다 보니까 네. 분리 배출을 제가 직접을 하거든요. 네. 직접 하는데 어떤 게 일반 쓰레기고 어떤 건 또 재활용 가능한지 이 부분에서 좀 헷갈릴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헷갈리죠. 그 단적인 예로 페트병 보면은 보통 보면 포장지가 비닐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페트병 뚜껑과 그다음에 비닐로 된 부분까지 다 분리를 해서 버려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많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네. 부분도 있고 또 그 비닐 같은 경우에도 마른 비닐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되지만 또 젖어 있거나 음식물이 들어있는 비닐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네. 것도 일반 쓰레기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또 그런 부분들까지 또 다 하면은 너무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분류 장소를 주는 것도 좋지만 네. 제 생각엔 또 그런 것들을 좀 한 번 더 배려를 해서 세부적인 방법들 그러니까 좀 자주 실수하는 것들을 좀 적어서 그런 것들을 좀 그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지나가면서 그 퇴근길에도 보면은 그 경비 아저씨 분들이나 아니면 업체 쪽 분들이 와서 그 재활용돼 있는 봉투를 다시 한번 수거를 다시 분류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업체 쪽으로 가서 또 다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런 2차적인 노력이 더 있기 때문에 좀 효율적이지 않은 지금 분리수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부터 좀 쉬운 부분부터 좀 바꿔 나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타는 쓰레기 봉투를 좀 도입하는 지자체도 있고 한데 이런 노력들은 좀 나중에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일단은 우리 주변에서 할 수 있는 노력부터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을을 맞이해 단풍사진 댓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남방송, 대구방송, 신라방송 페이스북에 예쁜 사진과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